사실 정부도 음, 피해자의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정부 차원에서 부족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개의 손가락 중에 어느 게 없어야지 내가 사는데 좀 덜 지장이 있을까? 요걸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인간이 그걸 고민할 거리냐고 그게. 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LH 사태가 무엇이 문제였냐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LH 사태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LH 직원이 회사에서 입수한 정부 정책 정보, 내부 정부 정책 정보를 활용해서 토지를 매입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토지를 매입했는데 땅 쓸 일이 있어서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를 구입하는 건 안 되지만 만약에 쓸 땅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아 그래 뭐 그러면 일면 이해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매입한 토지가 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는 이걸 다시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라고 하는 점이 이게 문제인 거죠. 말 그대로 투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일단 그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LH라고 하는 공기업은 토지라고 하는 공공재를 고르게 분배하기 위해서 시장이 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인데 시장 실패 교정을 위해서 운영하는 공기업에서 도리어 시장 실패를 유발했다라는 점. 요게 이제 문제인 거죠. 내부적인 정보를 LH는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오히려 이제 시장 실패를 더 유발시킨 그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토지나 주택의 어떤 균등한 분배,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라고 하는 공공재의 균등한 분배를 위해서 국가가 공기업에게 그 업무를 이제 맡겼는데 이 업무를 이제 대리인으로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운영 목적을 배반해서 개인의 이익을 초래함으로써 그러한 어떤 그 공공 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정부에 있어서는 이제 역선택을 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하나의 결과를 가지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LH 사태와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정부도 피해자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인을 부렸는데 하인이 주인을 배신하고 곳간에서 물건 빼돌려가지고 지 이익을 챙긴 거야. 그거를 마땅히 야 그거 니네 하인이 잘못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주인에게 뭐라고 할 수만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게 저는 면죄부 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이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아까 그 우리가 선거 그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만 뭐 이 부동산 문제가 부패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고 네. 그럼 땅값을 좀 부동산 부분을 안정화시켜달라라는 그런 요구도 분명히 있었고 또 매번 또 선거 때마다 그런 거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더 드러나게끔 크게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죠. 물론이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정부 차원에서 부족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뭐 무능하다, 무식하다 막 이렇게까지 폄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단지 그 부동산 부문에 대해서 이 뭐 좀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때 본인 개인의 이익을 너무 좀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하지는 않았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은 뭐 정책을 뭐 담당하는 저 또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나 전부 다 한 번쯤은 조금 반성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LH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LH 사태에 대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LH 조직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미우면 조직 없애자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해체를 하면은 누군가가 저 일을 하긴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할 거냐는 거야. 이제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 부동산 공급에 대한 문제는 온전히 시장에 맡겨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한 평의 땅을 갖기 힘든 사람이 더 많아지지 그렇죠.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은 아마도 부동산 업자나 건설업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조직 해체의 문제에 대해서 보면 민간 기업은요 절대로 임대주택 공급 안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런 일 절대로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에 정권 교체해야 된다. LH 사태 때문에 이 부도덕한 정부니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탄핵해야 돼요? 그러면? 글쎄요. 요거 뭐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정권 교체까지. 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LH가 이제 배반 행위를 한 거죠. 운영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정부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선은 좀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저는 저 부분은 조금 피해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부분은. 그러니까 믿고 맡겼는데 좀 배신을 당한 그러한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정권 교체를 해가지고 투기가 없어진다면 정권 교체 100번이라도 더 해야죠. 그런데 정권 교체를 했다고 해서 투기가 근절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논하는 것도 사실 부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좀 합리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직을 개혁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민영화는 일단 곤란해요. 민영화를 하게 되는 거는 조직 해체하고 뭐 별반 다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영화는 피해 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재와 비슷한 것들을 생산하는 공기업들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은 뭐 건강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네. 뭐 건강보험공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건강보험공단이 얘네들이 부정부패를 저질렀어. 네. 그럼 건강보험공단을 해체시키고 그럼 그 일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생명에서 한다. 예. 예. 그럼 돈을 누가 벌어? 삼성생명이 버는 거죠. 저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 LH 조직을 해체한다든지 민영화를 하게 됐을 때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문제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건강보험 말씀하셨는데 이제 병원에 갈 때 그 저기 이명박 정부 때 의료 민영화 추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거 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았죠. 네. 그 의료 민영화가 왜 좀 난관에 봉착을 했느냐 하면 내가 원한다라고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 뭐 그런 것들은 일부의 어떤 수요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의료가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미국에서 그 시코라는 영화 보면 그 목공소의 직원이 전기톱으로 이 나무를 자르다가 손가락 3개를 잘려요. 손가락 3개를 잘리는데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아 보니 이제 3개까지 다 붙이는 거는 너무 부담이 돼서 손가락을 2개만 붙이기로 결심하고 이 사람이 고민을 이 3개의 손가락 중에 어느 게 없어야지 내가 사는데 좀 덜 지장이 있을까 요걸 고민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인간이 그걸 고민할 거리냐고 그게. 그러니까 이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LH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이제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LH의 책임 운영 기관화입니다. 책임 운영. 네.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지 조금 낯서시죠? 그렇죠. 예, 그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는 건 우선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 일 중에 시장 경쟁 원리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게 좋다. 시장에다 맡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쟁력을 조금 높여가지고 이제 양질의 품질을 만들자. 근데 시장에다 맡기려고 하면 민영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민영화를 했을 경우에 공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민영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공성을 민영화를 시키고 싶은데 공공성이 떨어지니까 민영화를 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 관리를 하는 그러한 기관을 그렇게 이제 그 운영이 되는 서비스를 우리가 책임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책임 경영을 담당하는 기관을 우리가 책임 운영 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 인사를 그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앉혀서 인사상의 뭐 재정상의 자율권을 부여해요. 예, 요즘에 뭐 공사들은 게 전부 다 보훈 인사잖아요. 그렇죠. 보훈 인사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인사상이나 재정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라. 성과를 내도록. 그래서 매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은 임기가 최대 5년이에요. 근데 이제 최초로 이제 2년 계약을 해가지고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성과가 좋다. 그러면 최대 5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에서 1970년대 처음 나온 제도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 그 전체 공공기관의 70%가 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90년대 후반에 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꽤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임운영기관이 지금 90년대 후반이면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확실하게 좀 체계가 잡혀져서 지금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책임운영기관이 52개, 그다음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이 특허청으로 1개, 다음에 국방부의 책임운영기관이 16개 기관. 국방부.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비창이나 그다음에 비행기 뭐 보관하는 경납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도 책임운영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이 두 개가 이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재작년까지는 TBS 교통방송이 네, 같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있었는데 이 책임운영기관 이 TBS 교통방송은 이제 작년에 시청자 미디어 재단으로 소속이 옮겨지게 되면서 책임운영기관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럼 뭐 TBS가 서울시에서 벗어난 건가요? 서울시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을 이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성격 자체만 바뀐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책임 운영 기관 이것을 좀 20개 넘는 기관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50개가 넘어요. 50개가 네, 넘어요. 50개가 넘어요. 그러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지금 운영이 계속 행정안전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과연 그 목표로 하는 공공성의 담보를 확실하게 이끌어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공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희생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좀 보이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 기관장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쉽게 말해서 이렇게 좀 뜨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좀 자리에 조금 연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문화적으로 조금 나타나는 그런 성향들이 좀 있어서 저것이 어떤 그 LH 사태와 같은 네. 그런 공기업들의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여준 어떤 부패의 전형이라고 했을 때는 네. 책임운영기관을 점차 확대를 하면서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주는 게 아니라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강화 이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 공공성을 위해서 어떻게 조직을 혁신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골몰을 해야지 부패가 발생했을 때 그 부패가 발생할 원인만 긁어낸다고 해서 뿌리까지 다 긁어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개혁의 방안들을 제시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도 부정부패는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이 그냥 나타나 있는 그 부패의 모습만 걷어내고 내가 부패 척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부패에 대해서 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LH 사태의 그 어떤 본질과 또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점만 지적하고 욕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책임 운영 기관과 같은 대안 제시까지 또 우리 사회행정학 우리 전문가이지 김철 선생님의 좋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우리 뭐 부탁 하나 해드려야죠.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컨텐츠가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운동 좀 하시기 바랍니다.